66세 청소부가 들은 한마디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35년째 걸레를 들고 다니던 무로드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투명한 존재였죠. 하지만 그날 회의실 청소를 하던 그가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이 기차 밑에서 울던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 같은 반전까지 3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도대체 그가 들은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 이름은 무로드입니다. 올해 66,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35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 아들 사미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는 기차 밑이 아니라 기차 위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미르가 3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철도청 기술자로 취직했을 때 말이죠. 저는 그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꽤 성적도 좋았거든요. 이제 우리 집에도 기술자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5년 동안 걸레와 빗자루만 들고 다녔던 제 손과는 다른 설계도를 그리고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아들의 손을 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미르가 첫 출근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그 아이가 기차 밑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철도청 차량기지 한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왜 울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다, 아버지라고만 했죠.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미르는 매일 기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차가 스페인에서 만든 탈구 열차였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들여온 건데 늘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안 나오거나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문이 제대로 안 열리거나.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설계도가 없다는 거였어요. 설계도 없이 어떻게 고치라는 거냐. 사미르가 집에 와서 한 말입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죠. 스페인 회사는 기술 공유를 거부했고 부품만 비싸게 팔겠다고 했대요. 그마저도 주문하면 6개월은 기다려야 했고요. 결국 사미르는 매일 기차 밑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하루 종일 배를 깔고 누워서 고장난 부품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분해하고 추측하고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일의 연속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기술자가 되길 바랐는데 정작 기술자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나이 독일이나 일본 기술자들은 컴퓨터 앞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텐데 우리 아들은 기름때 범벅이 되어 기차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게 기술자의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35년 동안 이 철도청에서 일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걸레질이나 하는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사미르가 기름투성이 작업복을 벗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기술자가 맞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대학 시절 그렇게 반짝이던 눈빛이 이제는 흐릿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나라에서 진짜 기술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아니면 사미르도 결국 저처럼 남이 만든 것만 고치고 청소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런데 그날 철도청 구내식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달려와서 오늘은 외국 손님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테이블을 다시 한번 닦고 의자도 반듯하게 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이런 일을 수없이 봤습니다. 외국에서 기술자들이 오면 우리 간부들은 벌벌 떨면서 극진히 모셔요. 독일 지멘스, 일본 도시바, 프랑스 알스톰, 이런 회사들 말이죠. 그런데 매번 결과는 똑같았어요. 기술은 안 주고 비싼 부품만 팔겠다는 거였죠. 우리 기술을 왜 공짜로 줘야 하나? 독일 기술자가 한 말입니다. 회의실 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철도청장이 기술 공유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중하게 웃으면서도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돈 내고 사라는 시기였죠. 그때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청소부예요. 그런데 청소부도 귀는 있거든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 이름 정도는 들어봤지만 기차를 만든다는 건 몰랐거든요. 또 헛수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독일, 일본, 프랑스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어요. 독일이나 일본 기술자들은 항상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작업복 같은 편한 옷을 입고 왔거든요. 마치 정말 일하러 온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나이였습니다. 보통 서구 회사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는데 한국 팀에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정무영이라는 분이 팀장인 것 같았는데 50대 정도로 보였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청소를 하면서 들었는데 정무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기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모래바람은 얼마나 자주 불고 온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상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항상 몇 대나 사겠느냐, 돈은 얼마나 낼 수 있느냐부터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날씨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질문은 더 이상했습니다. 기존 철도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승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뭔가요? 아, 이때 우리 철도청장이 대답하는 걸 들었는데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에어컨이 자주 고장나고 모래바람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리고 부품 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정무영이라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차를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함께 만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항상 우리가 만든 걸 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미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미르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죠.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함께 만들자고? 응. 내가 직접 들었어. 하지만 사미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실망했으니까요. 아버지, 그래도 조심하세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독일, 일본도 안 되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청소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술자들과 얘기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정무영이라는 분이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차만 팔지 않습니다. 기술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야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사미르가 집에 와서 한 첫 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따라 사미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뭔가 복잡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때 거실에서 낡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아온 습관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3일가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 제가 먼저 물었죠. 요즘 3일은 집에 와서도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스페인 기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사미르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왜 갑자기요? 사미르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을 초청한다는 거였어요. 3개월간 한국에서 고속철도 기술을 배우고 실제 제작 과정도 볼 수 있다고 했대요. 그런데 누가 가는 건데? 젊은 기술자 5명을 뽑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후보에 올랐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기뻤죠. 아들이 인정받는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3년 전이었나요? 스페인 탈고 회사에서 우리 기술자 몇 명을 초청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사미르가 선발되어서 2주 동안 스페인에 다녀왔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어요. 공장 구경만 시켜주고 정작 중요한 기술은 안 알려줬대요. 이건 기밀이다. 저건 보안상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사미르가 돌아와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 저는 그냥 관광객이었어요. 기술자가 아니라. 그때 사미르의 절망한 표정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까봐 걱정됐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도청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라시드 부청장이 그랬어요. 라시드 부청장은 올해 60살로 철도청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에요. 이 사람은 유럽 기술만 믿는 편이었죠.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늘 자랑하고 일본 기술도 인정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라시드 부청장이 회의에서 한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나. 겨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 아닌가?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은 실패만 했던 나라다. 자기들 기술로 만든 것도 별로 없으면서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정말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독일, 일본, 프랑스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미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정무영이라는 분이 직접 와서 설명해 줬는데 진짜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실제 공장에서 일도 시켜주고 설계도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사미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미르는 아마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스페인 때 한 번 실망했는데 또 한 번 실망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을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실망일 수도 있고,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꿈이니까 한 번 더 믿어보자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사미르에게 말했어요. 가거라. 그런데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죠.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한 달 후, 사미르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저는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철도청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낡은 리놀륨 바닥에 걸레질을 하면서 사미르가 한국에 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솔직히 그동안 연락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받았는데 그마저도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정도였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스페인 때처럼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도 결국 같은 방식일까 봐요. 그런데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미르였죠.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차분했달까요? 그래서 얼른 청소 도구를 한쪽에 치워두고 전화를 받았어요. 응, 괜찮다. 무슨 일이야? 그때 사미르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난 이제 기차 밑이 아니라 기차 위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기차 위에 있다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무슨 말이냐? 무슨 일 있었나? 사미르가 웃으면서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였어요. 우선 첫날부터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무영이라는 분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한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사미르 씨, 앞으로 3개월 동안 당신은 우리 회사의 정식 엔지니어입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미르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스페인에서는 손님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거였거든요. 둘째 날부터는 실제 설계실에 자리를 줬대요. 컴퓨터도 주고 실제 도면도 볼 수 있게 해줬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엔진 구조부터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모든 걸 다요.
차미르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톤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강릉선이라는 곳에 견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KTX 이음이라는 기차를 탔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추운 지역인데도 전혀 문제없이 달리더라고요. 눈이 쌓여 있는데도 말이에요. 차미르가 보낸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줬는데 정말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기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스페인 기차는 조금만 추워도 난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사미르와 다른 연수생들을 어떤 곳으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바로 사막이었어요. 한국에 사막이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거기서 기차 실험을 한다는 거였어요. 왜 사막에서 실험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사미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래요. 모래바람도 인위적으로 만들고 온도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맞춰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기차를 만들려고 실제로 사막까지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차미르가 계속 설명해줬어요. 그 사막 실험장에서 KTX 이음이 모래 폭풍을 뚫고 달리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속도는 우리 스페인 기차보다 조금 느렸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무영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고 안전보다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이 사미르에게 실제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정말 엔지니어 업무를 맡겼다는 거였어요. 센서 설계하는 일을 맡겨줬어요. 모래바람을 감지하는 센서요. 처음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정무영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미르가 정무영의 말을 따라했어요. 차미르 씨, 당신은 우즈베키스탄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엔지니어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당신한테서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35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가르쳐 줄 게 있다니요? 우리 기술자들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넋을 놓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기차를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환경에 딱 맞게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이번엔 정말 다를 수도 있겠구나. 차미르가 진짜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 봐서요. 그런데 2달 후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철도청에 남아 있었어요. 회의실 청소가 밀려서 야근을 해야 했거든요. 벌써 밤 9시가 넘었는데 이상하게 3층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늦게까지 있나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무영이라는 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미르가 옆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미르가 한국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전이었는데 왜 정무영과 함께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저는 청소를 핑계로 천천히 회의실 근처로 다가갔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큰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미르가 그 도면 위에 뭔가를 직접 그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연필을 들고 선을 긋고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정무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차미르 씨가 제안한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안했다고요? 사미르가요? 저는 귀를 더 기울였어요. 그러자 사미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이 센서를 여기에 추가로 설치하면 모래바람의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바람이 보통 서쪽에서 불어오거든요. 그 순간 저는 걸레를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차미르가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에게 우리나라 환경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기차 밑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가요. 정무영이 또 말했어요. 역시 현지 전문가는 다르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절대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현지 전문가라고요? 사미르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어왔어요. 35년 동안 누구에게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3일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더 지켜봤는데 그 시간 동안 3일은 계속 도면을 수정하고 설명했어요. 정무영은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들었고요. 마지막에 정무영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3일우 씨, 이제 선생님은 당신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때 3일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스페인에서 돌아왔을 때의 절망한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죠.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일을 만났어요. 회의실에서 나오는 3일과 마주친 거죠. 아버지, 이렇게 늦게 뭐 하세요? 야근이다. 너는 뭐 하고 있었냐? 3일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무영 씨와 센서 설계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에요. 내가 수정한다고? 네, 한국 기술을 그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모래바람은 한국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센서 위치도 바꾸고 감지 방식도 조금 달리 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일가 한국 기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게 개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3일가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 3개월 동안 배운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기술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아버지, 정무영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복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 맞는 기술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3일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 센서 설계는 제가 했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남이 만든 것만 고치던 아들이 이제 직접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정무영 씨가 계속 물어봤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처음엔 제가 뭘 알겠나 싶었는데 막상 대답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3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더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기후도 다시 조사하고 모래바람 패턴도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에게 맞는 센서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3일우가 그린 설계도를 봤어요.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빼곡했는데 그 모든 게 3일우 손에서 나온 거였어요. 기차 밑에서 울던 아들이 이제 기술자 앞에서 도면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라시드 부청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도청 정문으로 검은 벤츠 세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번호판을 보니 외교 차량이었죠. 이상했어요. 한국 사람들과는 이미 모든 협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또 누가 온다는 건가요? 곧 정문에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얼굴을 보니 서양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키가 크고 회색 머리를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경비원한테 물어보니 스페인에서 왔다는 거예요. 탈고 회사에서 긴급히 파견된 대표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스페인에서 온 거야? 글쎄요.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평소 같으면 청소부인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는데 마침 화분에 물을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죠. 스페인 대표단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철도청장과 라시드 부청장,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3일우도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스페인 대표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기존 가격의 절반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절반이라고요. 갑자기 왜요?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게다가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을 스페인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연수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분명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가격도 싸고 연수 기회도 주고. 그때 라시드 부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어요. 정말입니까? 6개월 연수라니요. 스페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부품 공급과 AS도 보장해드립니다. 유럽 최고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라시드 부청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간부들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 기술 수준은 유럽이 최고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말했어요. 속도도 기술도 다 스페인이 앞선다고요. 한국 기차는 우리 탈고보다 느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명히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3일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부청장님,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한국 기술은 우리 환경에 맞게. 라시드 부청장이 사미르의 말을 끊었어요. 사미르, 자네는 아직 젊어서 현실을 모르는군. 철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증된 기술이야.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이라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한국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스페인 대표가 추가로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반면 우리 탈고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성공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게다가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 스페인처럼 오랜 철도 역사가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한국을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스페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가격의 유혹이 컸거든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철도청장이 입을 열었어요. 확실히 매력적인 제안이군요. 투표로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투표라고요. 갑자기 투표를 한다고요?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한국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사미르의 꿈이 또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해서요. 투표가 시작됐어요. 총 12명의 간부들이 참여했는데 한 명씩 일어나서 자신의 선택을 발표했어요. 처음 몇 명은 스페인을 선택했어요. 역시 가격의 힘이 컸나 봐요. 하지만 중간쯤부터 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표가 계속 엇갈렸어요. 스페인 5표, 한국 5표, 그리고 마지막 2표가 남았죠. 11번째 간부가 스페인을 선택했어요. 스페인 6표, 한국 5표. 이제 마지막 한 표만 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기술과장이었어요.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술과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깐 사미르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라시드 부청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유가 뭔가? 기술과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스페인이 더 빠르고 검증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난 속도보다 주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술과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회의실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속도보다 주인의 얼굴을 봤다는 그 말이 모든 걸 결정지었죠. 철도청장이 표를 다시 세어봤어요. 한국 6표, 스페인 6표, 동점이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스페인을 선택했던 간부 중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표를 바꾸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운영과장이었는데 50대 중반의 조용한 사람이었죠. 이유가 뭔가요? 철도청장이 물어보니까 운영과장이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기술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빠른 기차가 아니라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기차 아닌가요? 그리고 사미르를 바라보면서 덧붙였어요. 3개월 전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 기술자의 눈빛을 봤습니다. 스페인에서 돌아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라시드 부청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운영과장,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네. 이건 사업이야, 사업. 하지만 운영과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청장님, 35년 동안 우리는 남의 기술에만 의존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스페인 대표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아직 결정하기엔 이르지 않나요? 우리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하지만 철도청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니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한국 7표, 스페인 5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침묵이 몇 초간 계속됐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미르였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치다가 점점 소리가 커졌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기술과장, 운영과장, 그리고 다른 간부들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면서 눈물을 훔쳤죠. 라시드 부청장만 혼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스페인 대표들도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스페인 대표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때 철도청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검증된 기술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더 중요합니다. 스페인 대표단이 짐을 챙겨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회색 머리의 대표가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한국 기술로는 제대로 된 기차를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들이 나가는 걸 지켜봤죠. 문이 닫히고 나서 철도청장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기차를 만들어 봅시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사미르가 제일 마지막에 남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화분 정리를 핑계로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냐? 사미르가 고개를 들더니 웃었어요. 정말 환한 웃음이었죠. 아버지, 꿈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이미 시작됐잖아. 그날 밤 집에서 사미르가 제게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한국에 가야 해요. 이번엔 우리 팀 전체가 가는 거예요. 또 연수받으러? 사미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번엔 만들러 가는 거예요. 우리 기차를 함께 만들러요. 만들러 간다고요?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정무영 씨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주역이라고. 한국은 도움을 주는 거고 실제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주역이라니요? 그럼 이번엔 다른 거구나. 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기차를 사지 않았어요. 함께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35년 만에 철도청에서 박수 소리가 울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6개월 후 시범 운행 당일, 제가 들은 방송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아침 하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서쪽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올 조짐이 보였어요. 오늘 같은 날 시범 운행을 하다니. 철도청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새로 만든 기차의 첫 시범 운행인데 하필 날씨가 안 좋으니까요. 저는 그날 특별히 1등석 맨 뒷칸에 앉을 수 있었어요. 35년 동안 청소만 했던 제가 승객으로 기차를 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철도청장이 직접 초대해줬어요. 무로드 씨도 이 기차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니까요. 저요? 제가 뭘 기여했다는 건가요? 그냥 청소만 했는데요. 하지만 철도청장은 진심이었어요. 사미르 씨 아버지로서 말이에요. 아들을 믿고 보내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건 그냥 아들을 걱정하고 믿어준 것뿐이었는데 그것도 기여라고 해주시니까요. 기차에 타보니 정말 달랐어요. 스페인 탈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좌석도 편하고 에어컨도 시원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작은 디테일들이었어요. 안내 방송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로 나왔는데 발음이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좌석마다 콘센트가 있고 와이파이도 터졌어요. 이런 건 스페인 기차에는 없었는데 옆에 앉은 승객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출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페인 기차는 출발할 때 덜컹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 기차는 소리도 안 났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창밖을 보니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점점 심해져서 시야가 흐려질 정도였죠.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기차였다면 벌써 속도를 줄이거나 멈췄을 거거든요. 모래바람 때문에 고장 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차는 달랐어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달리는 것 같았죠. 그때 기차 안방송이 나왔어요. 기관사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승객 여러분, 현재 모래바람이 불고 있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 기차는 이런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더 들어보니 정말 놀랐어요. 3일회였거든요. 그리고 승객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열차는 제가 설계한 열차입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미르가 직접 기관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설계한 기차를 직접 운전하면서요. 방송이 계속됐어요. 이 기차의 모래바람 감지 센서는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특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기해하는 목소리들이었죠. 우리나라 기술자가 만든 거라고? 정말이야? 우리가 기차를 만들 줄 알았나?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자부심이라는 게 이런 감정인가 싶었거든요. 모래바람이 더 심해졌는데도 기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맑은 날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1시간 후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상태로요. 기차가 멈추자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으로 일어난 박수였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박수를 쳤죠.
그때 사미르가 기관실에서 나왔어요. 기관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3년 전 기차 밑에서 울던 그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승객들이 사미르를 보고 더 큰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우리 기술자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승객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조용히 한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미르.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내 아들은 기차 밑이 아니라 미래 위에 서 있다는 거려. 기차에서 내리면서 사미르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미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아버지, 봤죠? 우리가 해냈어요. 응. 잘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사미르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 기술을 나눠줄 수 있을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3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사미르는 이제 진짜 기술자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진짜 기차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